새벽 5시 반, 기상나팔 소리가 막사를 가득 채웠습니다. 장윤호는 눈을 비비며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입대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소리에 익숙해지지 않았죠. 다른 동기들처럼 서둘러 옷을 입고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야, 장윤호. 뭐 하냐 그렇게 느려 터졌게. 최상병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윤호는 고개를 숙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최상병은 중대에서도 유명한 구타병이었죠. 신병들을 괴롭히는 걸 마치 취미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침 점호가 끝나고 청소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호는 화장실 청소를 맡았는데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넓었어요. 다른 동기들은 이미 자신들의 구역 청소를 마치고 나갔지만 윤호만 홀로 남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최상병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다른 애들은 벌써 다 끝내고 나갔는데 너만 뭐 하는 거야? 윤호는 대답 대신 더 열심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병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 최상병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윤호는 고개를 들어 아닙니다. 상병님이라고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최상병의 표정은 이미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문제야. 군기가 빠져도 한참 빠졌어. 최상병은 윤호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늘부터 너 특별 관리 들어간다. 알겠어? 윤호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지만 그냥 네, 상병님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훈련이 끝난 후 최상병은 윤호를 따로 불렀어요. 너 팔굽혀펴기 100개 해.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빴다는 게 이유였죠. 윤호는 묵묵히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어요. 50개를 넘어가니 팔이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너 진짜 느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끝나냐? 최상병은 옆에서 계속 윤호를 재촉했어요. 다른 동기들은 멀찍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게 군대라고 모두가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윤호의 부모님은 아들이 군대에 갔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았지만 연락은 자주 하지 않았어요. 군대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윤호 자신이 집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끔 통화할 때도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윤호는 겨우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군 생활인가? 하지만 선임들은 모두 이런 일이 당연하다고 말했고 간부들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훈련 강도가 높아지던 어느 날 오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상병은 평소보다 더 기분이 나빠 보였어요. 아침부터 동기들에게 계속 트집을 잡았고 특히 윤호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너 오늘 뭔가 건방져 보이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이후 휴식 시간에 최상병은 윤호를 포함한 몇 명의 신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기합 좀 받자. 요즘 너무 해이해졌어. 특별한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최상병의 기분이 나빴을 뿐이었죠. 엎드려 뻗쳐. 최상병의 명령에 따라 신병들은 일제히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소와 달랐어요. 최상병은 윤호의 등 위에 발을 올려놓았어요. 너는 특별히 더 힘들게 해야겠다. 다른 동기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윤호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등 위의 무게 때문에 팔이 떨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죠. 팔굽혀펴기를 시작한 지 10분이 넘어가니 온몸이 경직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윤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옆구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부근에서 찌릿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뭐야, 괜찮아? 최상병도 당황했어요.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 된 것 같았거든요. 다른 동기들이 달려와 윤호를 부축했지만 윤호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무대에 데려가야겠어요. 한상병이 말했지만 최상병은 망설였어요. 결국 윤호는 의무대로 실려갔습니다. 군의관의 진찰 결과 갈비뼈에 금이 간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완전히 부러진 건 아니었지만 최소 3주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윤호는 의무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기분을 느꼈어요. 몇 시간 후 김중희가 의무대로 찾아왔습니다. 장윤호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윤호는 사실대로 말하려 했지만
김중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훈련 중에 다친 거야? 아니면 개인적으로 넘어진 거야? 질문의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중희님 사실은 윤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김중희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잠깐만. 이런 일로 부대에 소란이 일어나면 모두에게 좋지 않아.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다친 걸로 하자. 어때? 윤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최상병이 의무대로 찾아왔어요. 평소의 거만한 모습과는 달리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야, 윤호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이어지는 말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소란 피우면 안 된다. 알지? 협박인지 부탁인지 애매한 말투였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윤호는 침묵했어요. 마음속으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넘어가야 할 일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 일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의무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윤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무대에서 3일을 보낸 윤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갈비뼈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어요. 이런 부당한 일을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당하게 맞서야 하는 건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넷째 날 아침 윤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동기들도 언젠가는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었거든요. 의무대에서 나와 생활관으로 돌아간 윤호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기들과 이야기해봤어요. 한상병과 이병은 윤호의 편이었지만 겁이 많았습니다. 윤호야, 괜히 일을 키우지 마.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윤호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해. 그날 밤 윤호는 휴대폰을 꺼내 국방부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온라인 민원 신청란이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차근차근 사건의 경위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가해자인지, 부상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민원을 접수한 다음 날 윤호는 평소보다 긴장된 상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혹시 바로 연락이 올까 봐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틀 3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김중희가 윤호를 부르더군요. 장윤호, 나랑 좀 이야기하자. 중대장실로 따라간 윤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민원 때문에 연락이 온 걸까요? 너 혹시 어디 신고 같은 거 했니? 김중희의 첫 마디였어요. 윤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김중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야, 너 정말 큰일 낼 뻔했다.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윤호가 묻자 김중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에서 연락 왔어. 그런데 내가 잘 말해서 무마시켰다. 네가 스트레스 받아서 잘못 신고한 거라고 했거든. 윤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민원이 이런 식으로 처리될 줄은 몰랐습니다. 중희님,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윤호가 항변하려 했지만 김중희가 손을 내저었어요. 그만해. 이런 일로 부대 전체가 시끄러워지면 어떻게 하려고? 내 가족들도 알게 되면 걱정할 텐데. 그 말에 윤호는 주춤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일을 알게 되면 정말 걱정하실 거였어요. 특히 어머니는 아들이 군대에서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잠도 못 이루실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결국 윤호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중대장실을 나서며 윤호는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동기들과 함께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윤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장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은 더욱 강해졌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동기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소등 후 윤호는 동기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어요. 한상병, 이병,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던 몇 명의 신병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함께 힘을 모아보자. 윤호의 진지한 말에 동기들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윤호야, 혼자 신고했을 때도 막혔잖아.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한상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호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이번엔 다르게 접근해보자. 각자가 겪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도 모아보는 거야. 다음 며칠 동안 동기들은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최상병과 다른 선임들에게 당한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떤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목격자는 누구인지, 부상을 당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병은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도 했어요. 최상병이 욕설을 하거나 협박하는 장면들을 몰래 녹음해뒀거든요. 이거면 확실한 증거가 될 거야. 동기들의 사기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상당한 양의 자료가 모였어요. 개인별로 당한 피해 내역, 목격자 진술서, 녹음 파일까지. 윤호는 이번엔 좀 더 상급 기관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관련 부서, 그리고 군인권센터에도 동시에 민원을 넣었어요. 하지만 최상병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신병들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죠. 요즘 너희들 뭔가 수상해. 뭔 짓 하고 다니는 거야? 의심의 눈초리로 동기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정말로 부대에 감사 예고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조사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졌습니다. 최상병은 물론이고 다른 선임들까지 신경질적으로 변했거든요. 야, 너희들 중에 누가 찌른 거야? 최상병이 신병들을 한 명씩 불러서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기들은 서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미 각오를 단단히 했거든요. 그날 밤 최상병은 동기들 전체를 불러 모았습니다. 좋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해둔다. 입 다물어. 다 죽어. 감사 나와도 아무 말하지 마. 협박이었지만 동기들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윤호는 동기들을 바라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혼자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싸우는 동지들이 생겼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자. 이번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감사 예고 통지가 내려온 다음 날부터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선임병들은 신경질적으로 변했어요. 특히 최상병은 평소보다 더욱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김중희는 윤호를 다시 불렀어요. 장윤호, 너 정말 큰일 낼 뻔했다. 이번 기회에 조용히 넘어가자. 어떻게 생각해? 하지만 윤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김중희의 태도가 급변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보자. 협박조의 말투였지만 윤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를 했거든요. 며칠 후 윤호에게 갑작스러운 이동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타 부대 지원 명목으로 임시 전속하라는 지시였어요. 명백히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이것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윤호야, 어떻게 하지? 한상병이 불안해했습니다. 주동자인 윤호가 없으면 나머지 동기들만으로는 버텨내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윤호는 차분했어요. 괜찮아. 이미 신고는 다 끝났고 증거도 충분해. 너희들만 잘 버텨주면 돼. 이동하기 전날 밤 동기들과 마지막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감사관들이 오면 우리가 준비한 자료대로 진술하면 돼. 겁먹지 말고 사실대로만 말하자. 하지만 모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윤호 없이 과연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거든요. 새로운 부대로 이동한 윤호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기서도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문제 일으킨 애가 왔다는 식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선임들도 윤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너 원래 부대에서 뭔 짓 했다며? 새로운 부대의 선임병이 윤호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묵묵히 견뎠어요. 이미 이런 일들은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원래 부대에서는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이어졌어요. 동기들을 따로 불러서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너희 가족들 생각해봐. 이런 일로 소란 피우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결국 몇 명의 동기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결했던 대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한상병은 끝까지 버텼지만 다른 몇 명은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별일 아니었던 것 같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새로운 부대에서 이 소식을 들은 윤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함께 싸우기로 했던 동기들마저 등을 돌리는 것 같았거든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서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거든요. 윤호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해보자. 혼자서라도. 외로웠지만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부대에서 일주일을 보낸 윤호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원래 부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절망적이었어요. 동기들이 하나둘 진술을 번복하고 있었고 감사도 흐지부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간부들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윤호는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수진 소장, 윤호의 고모는 현역 육군 소장으로 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에 자신의 배경을 드러내지 않던 윤호였기에 이런 연락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고모, 저 윤호예요. 전화를 받은 고모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윤호야. 무슨 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윤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일부터 시작해서 민원을 넣었던 일, 동기들과 함께 증거를 모았던 일,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조직적인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고모는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윤호야, 내가 왜 이제야 연락했니? 고모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혼자서 이런 걸 다 감당하려고 했구나. 윤호는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고모는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내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혼자 싸우지 마. 전화를 끊은 후 고모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군 감찰부에 직접 연락을 취했어요. 소장급 장교의 직접적인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이번엔 묵살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설 거다. 다음날 새벽 윤호의 원래 부대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군 감사단과 군 법무단 소속 장교들이 검은 정복을 입고 부대 정문을 통과했어요. 이번엔 사전 통보도 없는 기습 감사였습니다. 김중희는 새벽에 급하게 불려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감사단은 모든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관련자들을 즉시 분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상부의 직접 지시입니다. 어떤 방해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최상병은 새벽 5시에 갑자기 연행되었어요. 평소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군기 잡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감사관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한상병과 이병 등 동기들도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상황이 달랐어요. 간부들의 회유나 협박이 통하지 않았거든요. 감사관들이 직접 보호하는 상황에서 동기들은 처음 준비했던 대로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한상병의 진술이 시작되자 다른 동기들도 용기를 얻었어요. 숨겨뒀던 녹음 파일들과 사진들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부대에 있던 윤호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원때 복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정식 조사를 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원대로 돌아가는 윤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윤호가 본 것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평소 거들먹거리던 선임들은 보이지 않았고 간부들도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동기들이 윤호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윤호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중간에 포기할 뻔했어. 한상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윤호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이잖아. 이제 끝까지 함께 가보자.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군 감사단은 지난 1년간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의무대 진료 기록, CCTV 영상, 심지어 휴대폰 통화 내역까지 모든 것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상병에 대한 조사에서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윤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후임병들에게도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밝혀진 거죠. 일부는 정신적 트라우마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고 몇 명은 이미 의병 전역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군기 잡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폭력입니다. 감사관의 말에 최상병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녹음된 증거들과 목격자 진술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결국 군사경찰에 의해 정식 구속되었습니다. 김중희를 비롯한 간부들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물론이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부하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했다는 게 감사단의 판단이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호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죠. 군 감사단장이 윤호의 신상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장 중장님의 아드님이군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조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려 했어요. 부대원들도 뒤늦게 윤호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당하고만 있던 평범한 이등병이 알고 보니 군인 명문가의 후손이었던 거죠. 누군가는 진작 말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고 했지만 동기들은 윤호의 선택을 이해했어요. 윤호가 처음부터 자기 배경을 밝혔다면 진짜 문제 해결은 안 됐을 거야. 한상병의 말이 맞았습니다. 단순히 권력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 했던 윤호의 선택이 옳았던 거죠.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최상병은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중일을 비롯한 관련 간부들은 모두 파면 처분을 받았어요. 또한 부대 전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윤호는 조사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충격과 갈비뼈 부상의 후유증으로 의병 전역 판정을 받았어요. 처음엔 아쉬웠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동기들과 작별을 나누는 자리에서 모두가 울었어요. 윤호야, 내가 있어서 우리도 용기 낼 수 있었어. 이희병의 말에 윤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혼자였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전역하는 날 부대 정문을 나서며 윤호는 뒤돌아봤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전역 후 석 달이 지났을 때 윤호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장중장이 직접 전화를 건 거였어요. 윤호야, 아버지와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오랜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는 다른 어조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자리에서 윤호는 놀랐어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랑스럽다. 장중장의 말에 윤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인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군대는 명령과 복종의 조직이지만 그것이 부정의를 묵인하라는 뜻은 아니야. 내가 보여준 것이 진짜 군인 정신이었어.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윤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아,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버지의 질문에 윤호는 이미 답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다시 군대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된 군인으로서요. 그동안 깊이 고민한 결과였어요. 육군사관학교 편입을 생각해봐라. 내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 아버지의 제안에 윤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게 아니라 진짜 바른 군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편입시험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수학, 영어, 국사뿐만 아니라 체력 검정까지 모든 것을 다시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호에겐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이었죠. 고모 장수진 소장도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해. 고모의 조언에 윤호는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1년간의 치열한 준비 끝에 윤호는 육군사관학교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최상위 성적으로 합격한 거였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사관학교 생활은 이등병 시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물론 훈련은 더 힘들었지만 부당한 대우나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꿈을 가진 동기들과 함께하니 의미가 있었어요. 1년 반 후 윤호는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력이 모두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졸업식 날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할아버지 장영수 대장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수고했다, 윤호야. 할아버지의 짧은 한마디에 윤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엄격하기만 했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인정의 표현을 해주신 거였어요. 인관식에서 윤호의 계급장에는 반짝이는 소위별 하나가 달렸습니다. 이제 진짜 장교가 된 거죠. 윤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내 부하들은 절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인관식이 끝난 후 윤호는 혼자 조용한 곳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등병 시절의 그 어려웠던 시간들, 동기들과 함께 싸웠던 기억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게 의미 있는 여정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윤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당하는 약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강자가 된 거죠.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윤호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